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76살이죠. 평생을 시골에서 살며 밭 일만 해왔어요. 그런 제게 며느리 박소영이 어느 날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소영이 건넨 건 해외여행 티켓이었어요.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비행기 표였거든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뭐야? 효도 여행이에요. 어머님께서 평생 고생만 하셔서요. 소영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해외여행이라니 꿈에도 생각 못 해본 일이었거든요. 아니야, 이건 너무 비싸잖아. 괜찮아요. 어머님 평생 소원이잖아요. 평생 소원이라고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소영이 그렇게 말하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사실 텔레비전에서 외국 풍경을 볼 때마다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티켓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영어로 된 글자들이 빼곡했어요. 읽을 수는 없었지만 뭔가 중요해 보였습니다. 출발 날짜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요? 네, 성수기라 자리 잡기가 힘들어서요. 소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어색했는데 저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는데 의심할 이유가 있나요? 도윤이한테는 말했어? 아직요. 깜짝 선물로 하려고요. 아들 도윤이도 모르는 일이라니 더욱 놀랐습니다. 소영이 혼자서 이런 큰일을 준비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효심이 고맙긴 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76살에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라니.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웃집 할매들한테 소문을 냈습니다. 야, 순자야 해외여행 간다며? 응, 며느리가 효도여행 보내준대. 어머 부러워라. 우리도 그런 며느리 있었으면 좋겠다. 친구들의 부러운 눈빛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평생 남 부러워할 일만 있었는데 처음으로 부러움을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짐을 쌌어요. 뭘 가져갈지 몰라서 속옷 몇 벌과 평상복만 넣었습니다. 여행 가방도 없어서 소영이 빌려준 작은 캐리어에 대충 넣었죠. 어머님,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현지에서 사는 게 더 나아요. 소영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외국에서 사는 것도 경험이겠구나 싶었어요. 티켓을 다시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날짜가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영어를 못 읽어서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소영아, 언제 돌아와? 어머님 마음에 따라서요. 좋으면 좀 더 계시고 아니면 일찍 오시고요. 그렇게 대답하는 소영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설마 며느리가 저를 속일 리야 있겠어요. 출발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처음 가는 외국 땅에서 혼자 어떻게 지낼지 걱정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간단히 밥을 먹었어요. 속이 뒤틀려서 많이 못 먹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괜찮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며느리가 준비해준 여행을 거부할 수는 없었거든요. 소영이 공항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부쩍 친절했어요. 그게 오히려 어색했는데 저는 그냥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추억 만들고 오세요. 그래, 고맙다. 저는 소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런 효심 깊은 며느리를 둔 게 감사했어요. 비록 평소에는 좀 차가운 면이 있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티켓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여전히 돌아오는 날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며느리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거의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체크인 하세요. 소영이 저를 카운터로 안내했어요.
직원과 영어로 이야기하는 걸 보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 서서 구경만 했어요. 여권 주세요. 직원이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한국 사람이었어요. 여권을 건네주니 뭔가 확인하더군요. 일정이 좀 특이하네요. 네? 제가 되물었지만 직원은 그냥 체크인을 마저 해줬습니다. 뭐가 특이한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소영이 재촉했어요.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출국 심사 받으러 가세요. 손주 지훈이도 함께 왔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할머니 배웅하러 온 거죠. 할머니 선물 많이 사와요. 그래, 우리 지훈이 선물 많이 사올게. 지훈이와 사진을 찍었어요. 소영이 휴대폰으로 여러 장 찍어줬습니다. 나중에 보내준다고 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시간 보내세요. 소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곧 뒤따라갈게요. 정말? 네, 어머님 적응하시면 저희도 갈 계획이에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가족들이 곧 올 거라면 별로 걱정할 게 없겠죠. 출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소영과 지훈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여권하고 항공권 주세요. 출국 심사관이 말했습니다. 서류를 건네주니 컴퓨터를 뭔가 확인하더군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여행 목적이 뭐예요? 관광이요. 언제 돌아오실 예정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심사관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장을 찍어줬어요. 휴, 안도했습니다. 면세점을 구경했어요. 화장품이며 옷이며 온갖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너무 비쌌어요. 괜히 구경만 하고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어서 게이트로 갔어요. 비행기가 정말 컸습니다. 버스보다 훨씬 큰 것 같았어요. 무서우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좌석을 찾아서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공항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처음 타보세요.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어요. 네,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금세 익숙해져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처음엔 무서워했다니까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창밖으로 공항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이륙할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몸이 뒤로 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더군요. 하지만 하늘에 올라가니 구름이 솜처럼 예쁘게 보였어요. 와, 정말 신기하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이런 풍경을 볼 줄 몰랐어요. 구름 위를 날아다니다니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어요.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는데 맛은 괜찮았습니다. 승무원들이 친절하게 해줘서 고마웠어요. 비행기 안에서 영화도 봤어요. 한국 영화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지루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미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렇게 큰 바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세상은 넓구나 싶었어요. 곧 도착합니다. 승무원이 안내 방송을 했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싶었습니다. 설렘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도 들었어요. 착륙할 때도 무서웠어요. 귀가 아프고 몸이 앞으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땅에 내려와서 안도했어요. 도착했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드디어 해외에 도착한 거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판들이 모두 외국어였어요. 읽을 수 없는 글자들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신기하면서도 어리둥절했어요.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관이 영어로 뭔가 물어보는데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여권만 보여주니까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짐을 찾아서 나왔어요. 출구에서 누군가 저를 마중 나왔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소영이 현지 가이드가 마중 나온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제 이름을 든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소영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신호가 안 잡혔습니다. 로밍 설정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항 로비 한 구석에 앉아서 계속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만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안 왔나?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소영이 분명히 현지 가이드가 마중 나온다고 했는데 말이죠.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여전히 제 이름을 든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영어를 못해서 엄두가 안 났어요. 한국어 하는 사람 없나? 큰 소리로 물어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시간이 더 지났어요. 2시간, 3시간. 점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팠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꺼내봤어요. 여전히 신호가 안 잡혔습니다. 와이파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소영이 모든 걸 준비해줬다고 했는데 가방을 열어봤어요. 옷까지 몇 벌과 세면용품 정도였습니다. 돈도 한국 돈밖에 없었어요. 현지 화폐로 바꿔줄 곳도 모르겠고요. 공항 안에서 화장실을 찾아갔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피곤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처음엔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제는 후회만 밀려왔어요. 집에 있을 걸 그랬나 싶었습니다. 밤이 되니까 공항이 더 적막해졌어요. 상점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홀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뭔가 말하는데 영어라서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손짓으로 나가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노노. 저도 손사래를 쳤어요.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또 다른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정말 어둠이 깔렸어요. 공항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평생 이렇게 무력하고 외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혼자라니 이런 기분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주변에 벤치에 누워서 자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저도 그렇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서 잠들 수가 없었어요. 새벽이 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났어요.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일찍 출근하는 공항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있으니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아침이 되자 상점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커피 냄새가 솔솔 났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돈이 없어서 살 수 없었어요. 물이라도.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마셨어요.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갔어요. 이제 이틀째였습니다. 몸도 지치고 정신도 몽롱했어요.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소영아, 왜 이런 걸 했니?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효도 여행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었던 걸까요? 티켓을 다시 꺼내서 봤어요. 영어를 못 읽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날짜가 정말 없는 것 같았어요. 설마.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혹시 소영이 저를 버리려고 한 건 아닐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상황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둘째 날 밤도 공항 의자에서 보냈어요. 몸이 여기저기 아팠습니다. 이런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어요. 누구든지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쳐갔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한계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버렸어요. 이대로 죽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며느리 소영이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공항에 데려다 준 바로 다음 날부터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니 무사히 도착하셨대요. 남편 도윤이 물었습니다. 소영은 거짓말을 했어요. 네, 현지 가이드가 잘 모셔갔다고 연락 왔어요. 사실은 그런 연락 같은 건 없었습니다. 애초에 현지 가이드 같은 사람도 없었거든요. 모든 게 소영의 거짓말이었어요. 소영은 그날부터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서 집안의 중요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어디 있지? 소영은 서재를 뒤졌습니다. 시어머니 순자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들의 서류를 찾고 있었어요. 시골에 있는 땅들이었는데 요즘 개발 계획이 잡혀서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 있네. 서류를 찾은 소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악독한 미소였어요. 평소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소영은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속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은데요. 상속인이 살아계시는데요. 곧 정리될 예정이에요. 소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를 해외에 버린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상속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만 계시면 유산은 절대 내 것이 안 돼. 소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를 해외에 보내서 버리고 그 사이에 재산을 가로챌 생각이었던 거죠. 소영이 이런 계획을 세운 건 몇 달 전부터였어요. 시어머니가 소유한 땅들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값이 급등했거든요. 수십억 원 가치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순 없어. 소영은 욕심이 났어요. 그 돈이 있으면 아이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도 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그 재산은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해외여행이었어요. 효도여행이라는 명목으로 시어머니를 멀리 보내버리는 거였죠. 돌아올 수 없게 편도 티켓만 끊어주고요. 완벽한 계획이야. 소영은 자신만만했어요. 시어머니는 영어도 못하고 해외 경험도 없어서 혼자서는 절대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소영은 또 다른 행동에 나섰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한 거였습니다. 도윤아,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아? 왜? 생활비 입금해 드리려고.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돈을 빼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생일이겠지 뭐. 도윤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소영은 바로 은행에 가서 시도해 봤습니다. 역시 생일이 비밀번호였어요. 잔액이 얼마나 될까? 소영이 잔고를 확인하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었겠죠. 소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은 돈을 빼면 의심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빼내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하자. 소영은 계획적으로 행동했어요. 시어머니가 해외에서 돈을 쓴다는 명목으로 조금씩 인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며칠이 지났어요. 소영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지훈아, 할머니한테서 연락 왔어? 손자 지훈이가 물어봤습니다. 아직 적응 중이실 거야. 곧 연락 올 거야. 소영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무슨 일이 생기길 바라고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 사진 보내주셨어요? 아직 바쁘실 거야. 계속 거짓말만 했습니다. 소영에게는 시어머니보다 재산이 더 중요했거든요. 평생 모은 돈과 부동산을 차지할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몰래 연락했습니다. 혹시 이 땅 매물로 내놓으면 얼마에 팔릴까요? 지금 시세로는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0억이라는 말에 소영의 심장이 뛰었어요. 그 돈만 있으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매물로 내놓을 수 있나요? 소유주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요. 소영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시어머니만 없으면 모든 게 자신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남편 도윤이는 외아들이었거든요. 한편 저는 공항에서 사흘째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소영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이죠. 소영은 집에서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며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소영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곧 모든 게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시어머니가 해외에서 혼자 어떻게 지내든 상관없었어요. 공항에서 사흘째 되는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사람 부부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중년 남성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봤어요. 한국말이 들리니까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분이세요? 네, 저희는 여기 거주하는 교민이에요. 남자분 옆에는 아내분도 함께 있었어요. 두 분 다 5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친근한 얼굴이었어요.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여자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부터 나왔어요. 사흘 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터져 나온 거였습니다. 저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지치고 배고팠거든요. 일단 앉으세요. 물부터 드세요. 남자분이 물병을 건네줬습니다. 저는 벌컥벌컥 마셨어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두 분이 제 양옆에 앉았어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효도여행이라고 해서.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해외여행 티켓을 받은 일, 공항에서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은 일, 사흘 동안 여기서 기다린 일까지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세요? 여자분이 깜짝 놀랐어요. 돌아가는 표는 있으세요? 남자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편도표만 있어요. 편도표요? 두 분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순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창호고 아내는 박미영이에요. 여기서 한인 마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창호 씨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반가워서 눈물이 또 났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뭐려? 우리도 한국 사람인데 당연한 일이죠. 미영 씨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일단 우리 집으로 가시죠. 씻고 밥부터 드세요. 그러면 안 되죠. 저 같은 노인네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르신이 우리 부모님 같은 나이신데요. 창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고마워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분들 집으로 갔어요.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한인타운이었습니다. 한국 간판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여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네, 우리 같은 교민들이 꽤 많이 살고 있어요. 미영 씨가 설명해 줬어요.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우선 씻었어요. 사흘 만에 제대로 된 샤워였습니다. 깨끗한 수건과 옷도 빌려줬어요. 할머니 밥 드세요. 미영 씨가 한국 음식을 해줬어요. 김치찌개와 밥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지 더욱 맛있게 느껴졌어요. 천천히 드세요. 창호 씨가 물을 따라줬어요. 두 분의 친절함에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창호 씨가 물었어요. 저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해외여행 티켓을 주면서 효도여행이라고 했어요. 의심스럽긴 했지만 고마운 마음에 왔는데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더라고요. 두 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할머니, 혹시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지도 않았는데요. 평소엔 차갑긴 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재산이 많으세요? 창호 씨의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혹시 그것 때문에 창호 씨가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저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 일단 한국에 연락해 봐야겠어요. 전화기를 써보세요. 창호 씨가 집 전화기를 가져다 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집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반가우면서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소영아, 나야. 어머니? 어떻게 전화를? 소영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들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해? 아무도 마중 안 나왔어. 네? 그럴 리가. 확인해 볼게요. 소영이 얼버무렸어요. 확실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돌아가면 돼? 그건 현지에서 결정하시면. 소영아, 돌아가는 표가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소영이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대답해봐. 어머니,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딸깍. 전화가 끊어졌어요. 창호 씨와 미영 씨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미영 씨가 말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저를 버린 건 아닐까요? 한국에서 아들 도유는 점점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외여행을 간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었거든요. 여보, 어머니 안부 소식 없어? 도윤이 소영에게 물었습니다. 바쁘실 거예요. 여행 즐기고 계시니까요. 소영은 대충 둘러댔어요. 하지만 도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연락하실 텐데. 곧 하실 거예요. 소영의 대답이 너무 건성이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도윤은 어머니가 걱정됐어요. 76살의 노인이 혼자 해외여행을 하고 있다는 게 불안했거든요. 여행사에 한번 확인해 볼까?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알아서 했는걸요. 소영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확인하는 걸 막는 걸까요? 다음 날 도윤은 회사에서도 계속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야. 어머니 여권 사본 좀 봐도 될까? 왜 갑자기? 그냥 확인해보고 싶어서. 지금 없어요. 제가 정리해놨는데 어디 뒀는지. 또 이상한 대답이었어요. 소영이 이렇게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도윤은 직접 서류를 찾아봤어요. 소영이 말린다면 더욱 수상했거든요. 서재를 뒤져보니 여권 사본이 나왔어요. 그리고 항공권 영수증도 함께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항공권이 편도표였던 거예요. 돌아오는 표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분명히 편도표였습니다. 출발 날짜만 있고 귀국 날짜는 없었어요. 여보. 도윤이 소영을 불렀어요. 소영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게 뭐야? 편도표잖아. 도윤이 항공권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소영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어머니 돌아오는 표는 어디 있어? 현지에서 사실 거예요. 현지에서? 어머니가 영어도 못하시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여행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어느 여행사? 그건 인터넷으로 예약했어요. 소영이 계속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도윤은 점점 화가 났습니다. 정확히 말해봐. 어머니 어디로 보낸 거야? 효도 여행이라고 했잖아요. 편도표로? 도윤이 소리쳤어요. 이제 확실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낯선 땅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걱정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가기 전에 소영을 다시 추궁했어요.
현지 가이드 연락처 알려줘. 없어요. 없다고? 그럼 어머니 혼자 있다는 거야. 현지에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소영의 대답에 도윤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뭐가 문제예요? 76살 어머니를 혼자 해외에 보내놓고 뭐가 문제가 아니냐고? 도윤이 소리를 질렀어요. 지훈이도 놀라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왜 싸워요? 할머니 때문이야. 할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은 아이에게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도윤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 어머니 생각만 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인터넷으로 항공편을 확인해 봤어요. 어머니가 탄 비행기 도착지를 알아봤습니다. 여기구나. 도윤은 즉시 그 나라의 한국 영사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김순자라는 분 실종신고 접수된 게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답변이 왔어요. 아직 신고는 없는데요. 혹시 무슨 일이세요? 도윤은 상황을 설명했어요. 영사관에서도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일단 현지 교민 단체에 연락해 보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가야겠어요. 도윤은 마음을 정했어요. 어머니를 직접 찾으러 가기로 한 겁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서 소영에게 말했어요. 나 어머니 찾으러 간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편도표로 보낸 이유부터 말해봐. 도윤이 다그쳤어요. 소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만 계시면 유산은 절대 내 것이 안 돼. 소영이 결국 진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시골 땅들이 재개발되면서 값이 엄청 올랐어요. 수십억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버린 거야? 버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편도표로 혼자 보내놓고. 도윤이 분노에 떨었어요. 아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소영아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도윤은 그날 밤으로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으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아빠 어디 가요? 지훈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찾으러 간다. 저도 갈래요. 안 돼. 너는 집에서 기다려. 도윤은 아들을 달랬어요. 이런 상황을 아이가 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공항으로 향하면서 도윤은 분노와 걱정이 교차했어요. 어머니가 무사하실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모르겠어서 불안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어머니 생각만 났습니다. 76살의 노인이 혼자 낯선 땅에서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싶었거든요. 현지에 도착해서 바로 영사관으로 갔어요. 미리 연락해둔 상태였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찾으셨어요. 네, 교민분이 보살피고 계셔요. 영사관 직원이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도윤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김순자 할머니 아들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게 오셨구나. 할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창호 씨의 목소리였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무사하다는 소식에 도윤은 안도했습니다. 주소를 받아서 바로 찾아갔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창호 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도윤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함과 죄책감이 몰려왔거든요. 엄마,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도윤아.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을 보니 반갑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소영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도윤이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괜찮을 게 뭐 있어요. 엄마를 이렇게 고생시켜드렸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해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창호 씨와 미영 씨도 옆에서 같이 울었어요. 모정이 느껴지는 장면이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아들이 잘 키우셨네요. 미영 씨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며느리는 그랬지만 아들은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엄마 이제 집에 가요. 그래야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진짜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고씨 부부에게 인사드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뭐려?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나중에 한국 오시면 꼭 연락드릴게요. 도윤도 깍듯이 인사했어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도윤이 물었어요. 엄마 많이 힘드셨죠? 응, 정말 무서웠어. 저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공항에서 사흘 동안 기다렸던 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일들을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도윤이 또 눈물을 흘렸어요. 소영이 일은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예요. 도윤의 대답이 단호했어요. 지훈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그런 엄마 밑에서 클 순 없어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돈 때문에 시어머니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에게도 좋을 리 없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12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집에 간다는 생각에 견딜만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한국 땅이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그래, 집에 가자. 집에 도착했을 때 소영은 없었어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다고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어. 손주를 안으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소영의 계략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도윤이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거든요. 엄마, 소영이가 엄마 통장에서 돈을 빼갔어요. 얼마나? 300만 원 정도요.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허락도 없이 제 돈을 가져간 게 문제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복사해 갔더라고요. 정말? 도윤이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소영의 계획이 치밀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를 해외에 보낸 후 재산을 가로챌 생각이었던 거죠. 법무사 사무실에도 연락했대요. 상속 관련해서요. 어머, 그럼 정말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건가요?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대요. 며칠 후 소영이 경찰서에 출두했어요. 저와 도윤도 함께 갔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경찰이 물었어요. 돈이 필요해서요. 소영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를 그렇게 버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소영의 사과는 진심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잡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소리였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처벌을 원하시나요? 경찰이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벌받아야죠.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비록 며느리였지만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결국 소영은 사기죄와 유기죄로 기소됐어요. 재판을 받게 된 거죠. 한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피고인이 어떤 말로 피해자를 속였나요? 검사가 물었어요. 효도여행이라고 했어요. 현지 가이드가 마중 나온다고도 했고요.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사흘 동안 공항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제 증언을 들은 판사도 놀라는 것 같았어요. 피고인에게 할 말이 있나요? 판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람 목숨보다? 저는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서운함이 더 컸거든요. 재판 결과 소영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손해배상도 명령받았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도윤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자.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런 일을 겪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지훈이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어요. 소영이 없어진 후로는 제가 요리를 맡았습니다. 할머니, 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지훈이. 지훈이가 상을 차려줬어요. 비록 가족 구성원이 줄었지만 마음은 더 따뜻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지훈이가 물었어요. 아직 어린 나이라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다른 곳에서 살기로 했어. 도윤이 아이에게 설명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크면 해줄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우리 엄마예요. 지훈이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엄마 역할도 할게. 와, 좋다. 지훈이가 좋아했어요. 아이에게는 오히려 나쁠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도윤이 말했어요. 엄마, 그 땅들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니? 그냥 두지. 재개발되면 값이 많이 오를 텐데요.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번 일로 깨달았어.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지훈이 교육비도 있고. 지훈이 교육은 사랑으로 하는 거야.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 말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창호 씨 부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여행 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네, 덕분에 잘 지내요.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놀러 왔어요. 창호 씨 부부를 집에 초대했어요. 정성스럽게 한정식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요리 솜씨가 대단하네요. 별거 아니에요. 평생 해온 일인걸요. 함께 식사하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들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호 씨, 미영 씨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 만나서 좋았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분들이 돌아간 후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훈이 아침밥을 차려주고 학교 보낸 후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순자야, 그 며느리 어떻게 됐어? 재판받고 있어. 어휴, 무서운 세상이야. 친구들도 제 일을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착해서 다행이야. 맞아, 자식은 키우기 나름이야. 저는 도윤이를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며느리 선택은 잘못했지만 아들만큼은 올바르게 자랐거든요. 오후에는 지훈이를 돌봤어요. 숙제도 봐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저 수학 모르겠어요. 할머니도 잘 모르는데. 아빠 오면 물어보자. 네, 할머니가 더 좋아요. 지훈이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손주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저녁 때 도윤이가 퇴근하면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했어요. 소영이 있을 때보다 분위기가 더 화목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승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 다행이다. 도윤이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소영이 찾아왔어요. 재판이 끝난 후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들어와.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화는 이미 다 가라앉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소영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보러 왔어? 네. 잠깐만 봐. 저는 아이에게는 엄마니까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오래 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영이 돌아간 후 도윤이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사과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떤 일은 용서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은 용서하기 어려운 법이거든요. 계절이 바뀌면서 저희 가족도 서서히 안정을 찾았어요. 지훈이는 학교에 잘 적응했고 도윤이는 승진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땅들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엄마 정말 파실 거예요. 응, 이제 필요 없어. 하지만 엄청난 돈인데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웠잖니. 저는 그 돈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들을 위해서요. 할머니 대단해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돈은 나눠 써야 제맛이야. 기부를 한 후 마음이 정말 후련했어요. 그 돈 때문에 가족이 망가질 뻔했는데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서 지훈이와 도윤이를 바라봤어요.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결국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뭘 그렇게 봐요? 지훈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뭐가요? 너희들이 있어서.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돈도 중요하고 재산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할머니도 고마워요.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더 고마워요. 도윤이도 말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덕분에 더 단단해진 가족이 됐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합니다. 낯선 공항에서 혼자 떨고 있던 그 순간들을요.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욱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창호 씨, 미영 씨 부부와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서로 만나서 안부를 주고받아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소영이는 가끔 지훈이를 보러 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족은 아니에요. 그냥 아이의 생모일 뿐이죠. 어느 날 지훈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사람들은 왜 나쁜 일을 해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 답해줬습니다. 욕심 때문이야. 욕심이 너무 크면 소중한 걸 잃게 돼. 그럼 욕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한 욕심은 괜찮아. 하지만 남을 해치는 욕심은 안 돼.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어리지만 제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손주와 함께 웃고 아들과 대화하는 것들이요.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이에요. 가끔 동네 할머니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말 무서웠겠다. 응, 하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그래도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하다니.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창호 씨, 미영 씨 부부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해서예요. 가족 간의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말이에요. 지금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 지훈이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아이가 웃으면 저도 덩달아 웃게 되거든요.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 모실게요. 고마워, 우리 지훈이. 하지만 저는 아이에게 말해줘요. 넌 내 인생을 살면 돼. 할머니 걱정은 하지 마. 그래도 할머니가 좋은걸요.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겠죠. 도윤이도 이제는 더 자주 집에 일찍 들어와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엄마, 오늘 일찍 들어왔어요. 그래, 고생했어. 지훈이는?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 같이 저녁 먹어요.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제게는 보물 같아요. 저녁 식탁에 앉으면 항상 생각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구나.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때로는 소영이 생각날 때도 있어요.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죠. 욕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선택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법이거든요. 제가 선택한 건 용서와 새 시작이었어요. 물론 쉽지 않았죠. 하지만 그래야 저도 행복할 수 있었어요.
지금 제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훈이 아침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낸 후에는 집안일을 해요. 오후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지훈이를 돌봅니다. 저녁에는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눠요. 별거 아닌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잠들기 전에는 항상 기도를 해요. 오늘 하루 감사했다고 내일도 가족이 건강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창호 씨, 미영 씨 부부의 건강도 빌어드려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가끔은 그때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순간이 오히려 가장 큰 깨달음을 주기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이 있다면 절대 돈 때문에 망치지 마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의 마음은 한번 상처받으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저에게 창호 씨, 미영 씨 부부가 있었던 것처럼요.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따뜻한 곳이에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거든요. 지금도 저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지훈이의 웃음소리, 도윤이의 안부 인사, 동네 할머니들과의 수다, 이 모든 게 제게는 선물 같아요. 그 뜻밖의 선물, 해외여행 티켓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힘들었지만 결국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준 여행이었죠. 여러분도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끝에는 분명 희망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오늘도 저는 손주 지훈이와 함께 저녁상을 차리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거든요.